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이렇게 전기와 후기의 경제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117쪽 있는 부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속으로 출발. 우선 조선 전기의 경제 보겠습니다. 토지 제도가 변화가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과전법을 했죠. 공량왕. 공량왕 마지막 임금이잖아요. 이 조선이 몇 년도에 건국이 됐어요? 1년 뒤죠. 그래서 1392년, 네, 이때 건국이 됐습니다. 과전법은 전시과 체제를 이제 개혁을 한 건데 경기도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예요. 이것이 과전법하고 틀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 수조권, 이건 똑같죠?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 제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신전, 내 몸을 잘 지켰어. 내 몸을 잘 지켰어. 제가 하지 않고 이렇게 그 과부로서 내 몸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수신전, 미망인들이죠. 그 다음에 흉량전, 고아입니다. 고아. 얘들은 먹고 살 길이 그 막막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세습적인 성격이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유지되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경기도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 주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전법을 시작해야 되는데 세조가 있습니다. 세조가 이제 누구에게 준다? 현직 관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전법도 역시 누구에게 주었다? 전현직 관리에게 주었다. 그럼 과전법을 실시했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과전법을 실시했던 목적이 바로 뭘까? 그게 중요한 거죠. 바로 뭐예요? 신진사대부에게 뭘 준 겁니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즉 이성계가 나를 도와서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본다면 역분전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전직 관리에게 안 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신전, 흉량전 이것도 폐지해 버린다라는 얘기죠. 땅이 없어서 그래. 땅이 없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 야, 이거 뭐 관리 생활 해봐야 뭐 세습도 안 되고, 야, 내가 그럼 관리 생활 하면서 좀 토지를 내가 사야 되는 건가? 부동산 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들을. 또 한 가지는 세조가 이런 것을 했던 배경 중에 토지가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로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또 이 집현전에 소속된 신하들이 자기가 임금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사육신들, 뭐 생육신들. 그래서 왕권과의 차원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가 있습니다. 관수관급제. 말 그대로 관에서, 국가에서 수거해, 수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국가에서 배급하겠다. 성종 때 쓰는 성종 때. 자, 원래 농민에게 생산량의 10분의 1을 수조해야 했으나 이 수조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농민들에게 더 많이 과도하게 이제 걷어둔다는 얘기죠. 이에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게끔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를 나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역효과? 관리의 농장 소유 현상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얘기죠. 직전법부터 내가 관리하면서 이거 부동산 투기 좀 해야 되나? 그죠? 투기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래저래 뭐 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관수관급제를 딱 하면서 야, 그래, 틀림없어. 부동산 투기가 답이야. 딱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세기에 들어가면서 지주제가 확산됩니다. 관리들이 이제 부동산 투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작반수의 뜻이 뭐예요? 그 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그 소작농들에게 내가 얼마큼 받는 거예요? 반을 받는 거예요. 반. 그걸로 되는 지주 전호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주 밑에서 일하는
그런 가구가 있다는 얘기죠. 수작농이죠. 자, 이것이 계속 이어져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민의 생활은 심색이 들어가게 되면서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지체제 확립 볼게요. 수지체제, 조세, 전세죠. 전세.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 다 똑같아요. 보통 이제 최대 30도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세종 때의 연분구 등 전분육 등 이른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공법이라고 불러요. 공법. 이 공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여론조사까지 했던 것이죠. 네. 농민의 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자, 공납은 특산물, 토산물을 내는 거죠. 이것을 9년마다 내게 했다. 자,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컸어요. 왜 컸는지 조금 이따 보충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은 똑같아요.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에게. 자, 특히 이제 군대 가는 게 중요한데, 정군이 있습니다. 정군. 정식 군대. 현역 군인이죠? 군대 가는데. 그리고 이제 보인이 있어요. 보인. 보인은 뭐예요? 보인은 보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이 거의 다 뭐예요? 농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인데 내가 이제 뭐 김씨가, 예를 들어서 김씨가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러 삐릉삐릉 가요. 그럼 이 사람 땅은 누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충해줄 다른 뭐 이씨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씨는 맨날 보인만 해요? 아니죠. 이씨가 이제 군대를 뾰롱뾰롱 가버리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보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자, 수치세가 문란하게 되는데 심색이 들어가게 되면서 폐단이 점차 심하게 됩니다. 특히 방납의 폐단이 나타납니다. 방납의 폐단이라는 거. 방납이 뭐냐면 대신 납부를 해요. 뭐를? 공물을 누가? 서리라는 건 하급 관리죠.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농민에게 받습니다. 그럼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더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군대에 관련된 거. 다른 사람들 사가지고 군대에 심세게 들어가게 되면서 보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대립군이라고 불러요. 대립제라고 불러요. 대립. 대신 보낸다. 그래서 가는 군대를 대립군. 그 다음에 방군수포라고 있었어요. 포를 냅니다. 포.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수포. 이게 돼요. 이게 원래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마치 법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방군수포와 비슷한 개념으로 군적수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황곡은 곡식이 돌아오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대법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고리대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농민들은 살기가 힘듭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겠죠? 자, 그러면 한 장 훌러덩 넘겨서 우리가 요 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분육 등 연분군 등 이건 뭐라고 한다 그랬죠? 공법이라고 한다 했죠. 공법. 자, 1등전. 이게 전분육 등으로 가는 겁니다.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이에요. 자, 1등전, 2등전. 이게 토지 면적을 하는데 요만한 토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등전이 요만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만한 면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토지의 질이 좋아요. 토지의 질이 좋아서 여기에서 농사를 딱 하니까 여기에 30두가 나온대. 2등전은 요거보다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25두가 나온대. 3등전은 더 안 좋아. 21두가 나온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분한 거예요. 토지의 질에 따라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요런 쪽으로는 또 뭡니까? 요런 쪽으로는 또 쭉 보면은 제일 풍년이 들었을 때 연분구등이죠. 그 다음에 제일 하년, 흉년 들었을 때. 그래서 최하, 내 땅은 제일 안 좋고 제일 흉년이 들었어. 요만큼 낸다는 얘기죠. 내 땅은 참 질이 좋아요. 풍년이 들었어. 최대 30두를 난다는 얘기죠. 이게 공법입니다. 공법. 자, 농업기술 발달 보기. 원래 조선이란 나라가 농본주의 국가죠. 농본주의 국가예요. 예. 그래서
농업을 우선시 여겨요. 농업을. 그 다음에 수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이에요. 그 다음에 요 농업보다 더 좋은 사람은 선비예요. 선비. 그래서 직업의 순서가 사농공상입니다. 자, 농업기술 고려시대에 있었던 2년 3작, 그 다음에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디에서만? 일부 남부지방에서 이 이양법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조선 정부가 이걸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왜?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 통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통제하기가. 그래서 권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이양법은, 모내기법은 조선 후기 가서야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법, 거름주는 법. 자, 거름주는 방법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휴경지가 거의 없다. 자, 고려시대에는 이 휴경지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라고 했죠.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 거의 없다. 이거 꼭 구분하세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목화, 문익점에 고려 말에 목화박, 그래서 무명옥도 입구되고. 자, 지주제의 확산, 병작 반수죠. 예, 이거 확산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농민 생활은 어떻다?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정부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잡곡, 도토리, 나무 껍질 이런 걸로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것이 바로 이제 구황장 방법이죠. 구황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이웃이 감시를 하게끔 하는 이른바 오가작통법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오가작통법. 5가구가 한 개의 통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패법, 태종 때에 만들었던 호패법. 그래서 농민의 유랑을 막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업활동 보겠습니다. 상업활동 보게 되면 금난정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금난정권. 금난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난전을 금지한다라는 뜻이에요. 난전을 금지한다. 난전은 바로 뭐냐면 난전은 무허가 상인 또는 무허가 시장. 그게 난전이에요. 이 난전을 금지한다. 상업을 억제했으니까. 당시 조정정부가 상업을 억제했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국가가 인정한 상인인 시전상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시전상인들. 아, 이게 굉장히 시전상인들에게 배를 불리게 하는 아주 심각한 권리죠. 예, 금난정권. 심각한 권리예요. 이것이 나중에 언제 없어지냐면은 정조 때 가서야 이 금난정권을 없애버립니다. 유기전만 빼고. 자, 경시서, 평시서 같은 곳인데 물가조절기관입니다. 상업활동 통제하는 기관. 그 다음에 유기전. 이 유기전은 종로에 있었던 것이죠. 유기전. 이 대표적인 시전상인들이에요.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이거 파는 점포. 자, 그 다음에 장시와 보부상이 있는데 이것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점. 15세기가 아니라 15세기예요. 15세기. 15세기 때부터 장시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16세기 들어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여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시는 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뭐 5일장, 7일장, 뭐 10일장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보부상들. 이 사람들 역시 관청에서 허가한 상인들이에요. 보부상들도. 이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보부상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치사 공부할 때 이 보부상들의 비호, 정부가 비호를 하고 횡포가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갑신정변할 때도 해상통곡을 없애야 된다. 해상공국을 없애야 된다. 혁파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보부상들이
국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시설상인들도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그럼 얘네들이 뭐를 합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권력의 줄을 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정경유착입니다.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 뭐를 했던 거예요? 신해통공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 119쪽에 나와 있는 조선시대 경제 구조 심화보충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전법 나오죠. 과전은 세습된다고 그랬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맨 처음에 실시할 때 세습되는 게 뭐가 있었죠? 수신전하고 휠량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전법에서는 병자반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과전법은 누구 주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관리들은 뭐만 있어요? 수조권만 있어요. 수조권은 자기가 조세를 걷어들여서 어디에다 줘야 돼요? 국가에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자반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은 여기에서 뭐를 보장받습니까? 경작권을 보장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농민들은 뭐를 보장받는다? 경작권을 보장받는다. 경작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가게 되면은 토지조사 사업에서 경작권까지 토지조사 사업에서 일제들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죠.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경작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미음 보게 되면은 역시 전현직 관리 18등급이에요. 18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9등급인데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종 1품부터 종 9품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돼요? 18등급이죠. 정 1품, 종 1품, 정 2품, 종 2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10분의 1을 내게 돼 있습니다. 10분의 1을 내게 돼 있다. 자, 직전법 거기 나와 있고요. 관수관급제 나와 있고, 관수관급제를 하게 되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관수관급제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관수관급제 하면서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세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세의 구별이 없어진다. 거기 미축법 별표시 하세요.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조는 뭐예요? 조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장농에게 걷어들이는 게 조고, 세는 뭐예요? 세는 이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세금을 내는 걸 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국가가 다 하니까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 말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전제 폐지, 직전제가 이제 결국엔 폐지가 됩니다. 요거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직전제가 결국에 그 관수관급제 폐지가 아니라 직전법하고 관수관급제랑 이게 다른 제도예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같은 제도인데, 이제 봐봐요. 직전법은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누구한테만? 현직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현직관리, 내가 현직관리야. 내가 2조 판서가 됐어. 그 현직관리니까 경기도에 있는 땅 중에 요만큼을 날 줬어요. 나 현직관리예요. 과전법에는 퇴직관리에게도 줬는데 현직관리니까 이걸 줬어요. 이게 내 땅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조권. 그죠? 그런데 관수관급제 하면서 땅은 주는데 수조권도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전제가 명종 때에 폐지가 되는데, 명종 때 폐지가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왜 소용이 없더라? 응? 관수관급제 하니까 이 관리들이 전부 다 이제 현직 관리에 있을 때 부동산 투기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토지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녹봉제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녹봉제. 그래서 국가의 녹을 먹고 그럼 녹봉이 뭐예요? 녹봉.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녹봉. 뭐 1년에 한 2번씩 뭐 비단도 받고 뭐 쌀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월급식으로 받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녹봉만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전세제도에서 수치제도 나옵니다. 약간 어려운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손실담헌법이라고 해요. 손실담헌법, 담헌법, 답헌법, 담헌법. 자, 맨 처음에 전세가 손실담헌법이었어요. 예. 이 손실담화법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조세제도 나왔을 때에 손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전답, 그러니까 뭐 전답의 손실을 다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생산량의 10분의 1. 그러니까 어느 해는 뭐 예를 들면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풍년이 들었으니까 생산량 많겠죠. 10분의 1 내고. 어느 해 흉년 들었어요. 10분의 1 내고. 이렇게 생산량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을 공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공법으로. 연분구 등 전분구 등 공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공법이에요. 공법. 세종 때에 나오는 겁니다. 세종 때 여론조사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경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영정법이 나와요. 영원히 정해버립니다. 그건 잠시 후에 하게 되고 역의 의무에서 군역의 의무에서 역의 의무에서 거기 보시면 병농일치제다. 그러니까 병사가 농민입니다. 양인 개병제. 즉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이제 농민들이 많이 가는데 양인들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양인. 그러면 신분제도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양인이 누구냐면 양인의 반대는 누구예요? 천민이에요. 즉 천민은 군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양인개병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져 있다라는 거고 군역의 변질 15세기 말에 대립제 대신군대 가는 거 16세기에 방군수포제 이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더라라는 얘기죠. 군포를 2필씩 내는 거. 2필씩. 자, 그다음에 공납을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이제 그 공납제도 이제 조선 후기 잠시 후에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죠. 특히 상공, 별공, 상공은 뭐였죠? 상공 늘 내는 거, 별공은 특별할 때 내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상이 있어요. 진상. 야, 이 진상아 할 때 그 진상이 임금님에게 올리는 게 진상이에요. 진상품. 그래서 임금님한테 올리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좋은 거 올려요? 안 좋은 거 올려요? 안 좋은 거 올려요. 그래서 진상품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술 먹고 삐리리 한 사람들 진상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조선 전기의 상업과 수공업을 보게 되면은 조선 전기에 어디 있죠? 네, 여기 상업과 수공업 여기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관장 나왔습니다. 관장은 뭐예요? 공장 안에 등록된 수공업자. 관청에 등록된 수공업자. 그 다음에 사장님 뭡니까? 그냥 개별적인 수공업자죠. 개별적인 수공업자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을 뭐 가지고 있었다? 금난정권. 그 다음에 보부상도 뭐가 있었다? 관어상인, 국가가 허가한 상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시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로 들어가 볼게요. 조선 후기로 우리가 양난을 기점으로 하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으로 토지의 황폐와 인구 감소, 국가재정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정법이라는 거, 전세를 개혁하는 영정법 이게 있는데 이게 누가 하냐? 인조가 합니다. 인조 때 합니다. 인조 때. 자, 풍흉에 관계없이 한결당 요걸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풍흉에 관계없이 여기에서 요 길로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죠. 풍흉에 관계없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분구등, 전분육등에서도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면 풍년에는 농사가 더 잘 될 텐데, 그러면 너네 그냥 재테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재테크해라. 자, 전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수료, 운송료, 뭐 이런 것들 보충비,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부담이 늘어났다. 그죠? 영정법의 뜻은 영원히 정해버렸다는 얘기. 영정법. 자, 대동법.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제도예요, 사실은. 공납을 개혁한 거죠. 대동법. 대동법의 정의는 영원히래. 같은 걸로 내거라라는 같을동자예요. 같을동자. 원래 이 대동법과 관련된 것이 수미법이라고 있어요. 수미법. 쌀로 내게 해주세요. 쌀로 걷게 해주세요. 이도 이걸 주장을 했어요. 이도. 자, 박람회 폐단으로 16세기에도 이런 것들이 막 대두가 됐습니다. 자, 현물로 내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뭐 삼배라든가 면포, 동전, 돈 같은 걸로 내게 해라. 어찌됐건 토지 면적에 따라 냅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 곡식 이걸로 내게 해라. 토지, 요게 중요하죠. 토지 면적에 따라 내게 해라. 토지 면적에 따라. 자, 결과로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농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12개월. 자, 그런데 이제 공인이 등장을 해요. 자, 이 공인의 등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공납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특산물이 안 올라오고 쌀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곡식이 올라오잖아요. 곡식이 올라오니까 뭐 임금은 뭐 맨날 그럼 특산물도 필요한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맨날 뭐 쌀만 먹어?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공납을 대신할 사람을 등용한 거예요. 이 공인이에요. 공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공인들을 등용해 가지고 이 공인들을 전국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내려보내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오거라라는 얘기예요. 뭐 사과 같으면 사과를 사가지고 오거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공인이에요. 그럼 공인이 내려갈 때 뭐 한두 박스 사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오죠. 자, 이 공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공인이 딱 떴다 하니까 이 동네에 그냥 공인한테 물건을 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상업도 발전하게 되고 또 수공업도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폐 유통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의 등장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공인. 그러니까 이 공인들이 야, 이게 엄청나구나 해가지고 얘가 상인돼요. 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독점적인 상인이 돼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도고예요. 독점 상인. 도고가 돼요. 자, 공인들 균역법 보겠습니다. 균역법은 역을 균등히 한다. 그러면 대동법은 언제 했죠? 대동법은 다시 앞편으로 돌아가서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실시합니다. 광해군 때. 근데 전국적인 실시에 100년이 걸려요. 왜? 토지 면적에 따라 하니까. 토지 면적에 따라. 그러니까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싫죠. 싫어요. 그래서 반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전국적 실시는 100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균역법 보겠습니다. 역을 균등히 한다. 균역법. 이 영조 때 합니다. 영조 때. 군포 내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 군포 내는 것이. 그래서 1년에 군포 한 필 내거라. 50% DC해 주는 겁니다. 바겐 세일. 와, 그러면 국가재정이 부족해지잖아요. 50%나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결작 토지적 결, 토지 1결당 쌀 2도 내거라라는 얘기입니다. 쌀 2말 내거라. 그 다음에 양반들에게도 내게 하는데 선무군관포라고 해요. 선무군관이라는 장교예요. 장교. 내가 양반이긴 양반인데 내가 벼슬도 못 나가고 나 양반 되고 저 벼슬에 나가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그런 양반들 있잖아요. 그런 양반들에게 이 선무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장교인데 무슨 장교냐면 선무 막 이렇게 이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장교예요. 이런 게 원래 없어요. 없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너 이거 시켜줄게, 너 벼슬 시켜줄게. 대신 한 필 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염새, 선박새, 어염새, 그 어장에서 또 그 다음에 소금, 어염, 그 다음에 선박새, 배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농민의 부담이 감소했으나 결국에는 결작의 소장농 정가, 군정 문란 등으로 농민 부담이 다시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요 제도는 우리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0여만 호로서 50만 호가 져야 할 양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집안에 비록 남자 4, 5명이 있어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군포를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내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러한 자의 몫을 채우기 위해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의 폐단이 나타납니다. 영조실록에 백골징포,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내게 한 겁니다. 황구첨정 어린 애기예요. 어린 애기의 입이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할 때 이 누런 입처럼 보인다 해서 황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도 있습니까? 도망간 이웃의 목 인징, 도망간 친족의 목 족징. 그 네 가지의 폐단이 나타납니다.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자, 그 다음에 그 조세의 전사화란 말을 볼게요. 조세가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방법으로 개혁이 돼서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한번 볼게요. 영정법, 원래 이거 토지세죠. 영정법이니까 보통 최하 단위로 몇 사둔했죠. 1결당. 그 다음에 대동법, 토지 면적이죠. 그래서 12두를 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균역법, 균역법은 몇 두 냈어요?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2두를 냈죠. 그래서 토지 면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조세의 전세화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산업을 보겠습니다. 교재 122쪽에 나와 있는 조선 후기의 산업. 조선 후기의 산업은 대동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는데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죠. 개간산업 수리시설 확충 좀 더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모내기법,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간다. 전국적. 그러다 보니까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광작이 오는다. 이건 대규모로 농사 짓는 거예요. 대규모로 농사 짓다 보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농민계층이 분화돼 버리네. 분홍층이 생겨버리네. 분홍층이. 자, 그럼 이 분홍층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냐면 나중에 우리가 사회제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대동법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발달하게 되죠. 수공업자가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전국적 실시를 하게 되면서 분홍층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 이런 거상인들, 그 다음에 분홍층, 얘네들이 뭘 하게 되니까 지방에 있는 향촌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상이라든가 분홍이라든가 이런 거상 또는 대상,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의 새로운 지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갖다가 신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래 지방에 있었던 자기네들 지배자들은 누구였어요? 사림이었죠. 걔들은 구향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향하고 신향하고 막 싸워. 이거를 싸운다 해서 향들끼리 싸운다 해서 향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향전. 자, 상품정물 팔기 위해서 담배, 타바코, 인삼, 목화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었다. 자, 상업의 발달. 자, 농업 생산량 증대, 도시인구 증가, 수공업 생산을 활발하게 되고 공인의 등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대동법 때문에 나타났다.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그래서 독점적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게 됐다.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장시의 전국 장시는 언제부터? 16세기부터 보보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신해통공, 정조 때 신해통공 금난정권 폐지하는 거. 자, 그리고 대상인들, 사상이 나타납니다. 사상인들, 대상인들, 사상.
그러니까 사상은 국가에 소속된, 국가가 허가한 그런 상인이 아니란 뜻이죠. 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송상, 개성상인들,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경상, 그 다음에 의주, 만주와 가깝다 해서 만상, 그 다음에 부산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동래가 있죠. 동래. 그래서 내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상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화폐가 유통되는데 상평통보가 유통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상평통보. 이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만들었다가 나중에 가면서 숙종 때 들어가면서 유통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자, 통공정책 보겠습니다. 평시소라고. 자, 평시소가 뭐 하는 거였죠? 경시서죠. 경시서. 경제를 통제하는 곳이죠. 평시소라 이건 30년 이내에 새로 설립된 시전을 모두 없애고 형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유기전 이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자는 벌 주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난정권은 유기전만 제외한다는 얘기죠. 네. 허생전에 나타난 도구의 모습 보겠습니다. 허생전 박지원의 허생이 내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금을 빌리러 왔어 라고 하였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곧 만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2배로 사서 저장하였다.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안 되어 2배의 값을 받은 장사꾼이 오히려 10배의 값을 치렀다. 즉 도고의 폐단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사상들, 대표적인 사상들의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경강상인 서울 경자, 그 다음에 개성, 송상, 개성상인들 유명했던 제품이 뭐예요? 인삼이죠, 인삼. 그 다음에 여기 평양이 이제 유상이고요. 여기 의주에 있는 게 만상입니다. 이 만상이 청나라와의 그 무역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간계시, 중간후시, 책문후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사무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산 동래에 있는 내상 외관계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포구. 항구죠, 항구. 포구는 세곡이나 소장류 운송의 주요 거점이죠. 우리가 조은 같은 경우 우리가 물길로 운반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포구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선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상. 이 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선상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경강상입니다. 경상이에요. 경상. 아까 나왔죠. 어찌됐건 모든 배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객주나 여각이 있습니다. 포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상인들이 막 오잖아요. 상인들이 막 오면은 이 상품 중개해주고 보관해주고 숙박 재워주고 돈도 좀 꿔주고 운송업도 해주고 이게 객주 여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무역의 발달은 의주의 만상이 대청무역을 주도했고 동래의 내상은 대일무역.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개성상인들 송상은 다 하는 거죠. 다. 청나라 일본 중개무역으로. 자, 청과의 무역을 보겠습니다. 청과의 무역은 국경지대에 계시가 있고 후시가 있습니다. 수출, 수입 다 똑같아요. 자, 일본과의 관계 외관 계시가 있었죠. 외관 계시. 네, 일본에서는 뭐 구리, 황, 뭐 이런 것들 황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이 많죠. 화산이 많다 보니까 대무역이 이런 뭐 순, 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4쪽에 있는 수공업 보겠습니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공업 대동법 실시로 제품 수요가 증대되죠. 그러면서 국가에서 있었던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게 되고 원래 국가 초기에는 전부 다 관영 수공업. 그다음 이제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뭘로 민영 수공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내고 장인들이 세금 내고 물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합니다. 물품을. 예.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장인들이 국가에서 필요하면 이제 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근데 이 장인들이 이제 나 일 안 해. 일 안 해. 대신 내가 세금 낼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선대제 수공업, 선대제 미리.
미리 돈 받아요. 미리 돈 받아가지고 요거 받아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나중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의 주의가 그만큼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광업 보겠습니다. 수공업자들은 광물 수요가 증가하죠. 장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려면은 뭐 철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또 그러죠. 그다음에 청과의 무역 증대로 은 수요가 늘었어요. 청나라가 은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은. 자, 그러다 보니까 광산의 수요는 높아지는데 국가에서 이 광산을 굉장히 많이 통제를 했었거든요. 수요는 높아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광산 개발을 개인에게도 허용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허용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도 정부 허가 없이 몰래 하는 것, 그걸 잠체라고 부르는 잠체, 몰래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성행하게 됐다. 덕대라는 사람의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덕대가 뭘까요? 덕대가 그냥 광산에서 일을 하면 덕대가 커야 되나? 그 덕대인가? 그 덕대? 이 덕대는 바로 뭐냐면 광물을 채굴하는 사람이에요. 즉 광산 전문 경영자예요. 덕대가 광산 전문 경영자. 이게 덕대입니다. 덕대예요. 그러니까 덕대가 좋아야 되겠죠. 자, 광업의 발달 보겠습니다. 광업의 발달.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에 있는 본래 금광이 5곳이 있었다. 금년 여름 새로이 39개소의 금혈을 팠는데 550여 명의 광꾼이 모여들었다. 도내의 무리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쫓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그리하여 금점 앞에서 700여 채의 초막이 세워졌고 인구도 1,500명이 이른다. 가장 왕성하게 점을 설치할 때는 하루아침에 받는 세금이 수천 냥에 이른다. 광업의 발달과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보겠습니다.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 같은 경우는 19세기 세도 정치기에서 굉장히 문란했었죠. 네, 전세, 토지 1결당 쌍 20말 정도를 거두는데 원래 이제 영정법에서는 이제 4말에서 6말 정도를 내는 건데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됐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 가지 명목을 더 붙여서 더 몇 배를 거둔다. 자, 군포 원래 1년에 한 필이죠. 균역법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우리가 나왔던 황구첨정, 백골징포, 인징족징. 그 다음에 황곡 원래 빈민구제법이죠. 그죠? 춘제춘합에. 근데 강제로 줍니다. 나 필요 없는데도 강제로. 또 겨도 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지도 않고 이자 거두고. 그래서 고리대처럼 되어버렸다. 이 삼정 가운데서 제일 심각했던 것은 황곡이에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민봉기들도 많이 일어나고 19세기 때에 그랬잖아요. 홍경래의 날이라든가 임술 농민봉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파견한다든가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 삼정을 바로잡는 기관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나 이놈이 다 똑같은 놈들이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선 전후기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약간 길었죠?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개항 이후의 경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